안녕하세요. 헝그리 스포츠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3년도에 출제된 운동역학 과목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전반적인 강평을 한번 해보면 기존에는 이 운동역학 같은 경우는 과목은 좀 어려워도 문제는 되게 쉽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거치면서 그런 과학 시간에 배웠던 기본적인 물리 수준에서 이 스포츠랑 연관해서 쉽게 출제가 되었다면 올해는 이 운동역학에서 다루는 그런 고유의 개념 문제가 조금 많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난이도, 전반적인 난이도는 상승을 했어요. 그래서 조금 어려우셨을 수는 있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문제들, 기본적인 그런 개념을 묻는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60점 이상 맞는 데는 크게 어려움이 없었던 시험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 저와 함께 1번부터 천천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1번 운동역학의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자, 운동역학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문제가 나왔어요. 이렇게 운동역학의 정의나 그 목적, 내용을 물어보는 문제가 한 문제씩 정도 나오게 되는데 쉽게 출제가 됩니다. 그 중에서 아닌 것 또는 적절한 것을 잘 골라내면 되고요. 이번 문제에서도 보면 자, 1번 스포츠 현상을 사회학적 연구 이론과 방법으로 설명하는 것은 이거는 사회학이 되겠죠. 스포츠 사회학. 자, 2번 운동에 의한 생리적 기능적 변화를 기술하고 설명하는 것은 이거는 생리학이 되겠습니다. 생리학 틀렸고 스포츠 수행에 영향을 주는 심리적 요인을 설명하는 학문은 스포츠 심리학이 되겠고 스포츠 상황에서 인체에 발생하는 힘과 그 효과를 설명하는 것 이게 운동역학이 되겠죠. 이런 거는 꼭 맞추고 가셔야 됩니다. 2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2번 근육의 신장성 수축이 아닌 것은 자, 이렇게 운동역학에서는요. 신체와 관련된 역학 문제가 다소 출제가 됩니다. 우리는 이런 것을 이제 생체 역학이라고 부르는데 이렇게 근육과 관련된 내용이 나올 수도 있고 이 뼈나 관절 이런 것의 구성 이런 것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또 운동면, 운동축 이런 것도 나올 수도 있고요. 이런 문제들은 알고 계셔야 풀 수 있으니까요. 꼭 잘 공부를 하고 가셔야 되고요. 자, 여기서는 근육이 어떠한 방식으로 수축하는가 이것에 대한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함께 보시면 자, 근육이 수축하는 형태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일단은 이렇게 두 가지를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근육의 길이가 짧아지면서 수축하는 것과 근육의 길이가 길어지면서 수축하는 것 이것을 우리는 등장성 수축이라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 몸은 이 뼈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뼈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이 뼈 자체는 스스로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뼈와 뼈 사이에 근육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합니다. 근육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해서 이 근육은 각 뼈에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고요. 이 근육이 수축을 하면서 뼈와 뼈가 움직이고 즉 신체 분절이 움직이는 형태로 동작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때 이 근수축 형태가 근육이 이렇게 짧아지면서 안쪽으로 이렇게 짧아지면서 관절의 각도가 이렇게 작아지는 형태 이런 것들을 단축성 수축이라고 부릅니다. 이 안쪽으로 움직인다라고 해서 이것도 이제 구심성 수축이라고 부르고요. 자, 신장성 수축은 뭐냐면 어떤 외력은 뭐 중력일 수도 있고요. 우리가 뭐 무게를 들고 하는 그런 웨이트 트레이닝 할 때 어떤 무게일 수도 있습니다. 외력에 의해서 이 근육이 늘어나게 되는데 늘어날 때 힘을 주는 거예요. 근육이 늘어나지만 확 늘어지지 않고 힘을 주면서 늘어나는 형태. 이것을 신장성 수축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바깥쪽으로 움직인다라고 해서 원심성 수축이라고 부르고요. 자, 한 가지 더 알고 계시면 좋을 거는 이 등척성 수축인데, 자, 이렇게 바깥에서 요하는 힘, 외력이 내가 안으로 당기고자 하는 그 내력과 일치를 했을 때 이 근육은 딱 멈춰 있게 됩니다. 힘을 발휘를 하고 있지만 근육의 길이는 변하지 않는 상태. 이 상태를 뭐라고 하냐면 등척성 수축이라고 해요. 예를 들면 철봉에 매달려 있는 상태. 이런 것들이 그 예가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보시고 문제로 한번 보겠습니다. 1번 스쿼트의 다리를 굽히는 동작에서 큰 볼기근, 자, 대둔근의 수축 형태는 무엇인가? 자, 이런 문제가 나오면 머릿속으로 한번 해보시면 좋아요. 시험장에서 직접 해보면 좋지만 어느 정도 제한이 있기 때문에 머릿속으로 이렇게 하면서 그 근육이 짧아지는가 길어지면서 힘을 내는가 한번 시뮬레이션을 돌려보시면 문제 푸는데 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스쿼트 동작을 일단 보면 스쿼트에서 중요한 건 이 다리겠죠. 이렇게 허벅지 근육이 있고 이렇게 종아리 근육이 있고요. 이렇게 발이 앞으로 있다. 이랬을 때 스쿼트에서 다리를 굽히는 동작, 이 내려가는 동작을 말하는 것 같아요. 이 상태에서 무릎은 그대로 있고 무릎과 발은 그대로 있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내려갈 때 대둔근, 이 엉덩이 근육이 어떻게 수축을 하는가 보면은 자, 스쿼트 동작에서의 주동근, 주로 활동하는 근육은 이 앞쪽 대퇴사두근입니다. 대퇴사두근이 이렇게 안쪽으로 짧아지면서 몸이 일어나게 되고요.
자, 앉는 동작에서는 대퇴사두근이 이렇게 늘어나요. 늘어나면서 힘을 발휘하게 되고, 대둔근도 마찬가지로 일어섰을 때는 쫙 조여지면서 단축성 수축을 하고, 앉을 때는 이렇게 신장성 수축을 한다. 이것도 이제 신장성 수축의 하나고요. 자, 한번 지우고. 자, 2번 팔굽혀펴기의 팔을 펴는 동작에서 위팔 세갈래근, 자, 상완 삼두근을 의미하네요. 이것의 수축은 일단은 팔을 펴는 동작, 팔을 이제 앞으로 뻗었을 때 이 상완 삼두근은 단축성 수축을 합니다. 그럼 굳이 팔굽혀펴기 아니라도 서서 이렇게 팔을 펴면은 상완 삼두근은 짧아지게 돼 있어요. 짧아지면서 팔이 펴지기 때문에 요거는 신장성 수축이 아니라 단축성 수축에 가깝다. 그래서 정답은 일단 2번이었고요. 턱걸이에 팔을 펴는 동작에서 이게 내려오는 동작이네요. 팔을 펴는 동작에서 넓은 등근, 광배근의 수축은 일단 주동근, 이 턱걸이의 주동근은 광배근입니다. 등 근육. 그러면 올라가면서 광배근이 수축을 하면서 팔을 당겨오고요. 보조근으로 이 상완 이두근이나 이런 것들이 작용을 하는데 아래로 내려가면서 힘을 발휘하는 것은 이 신장성 수축 중 하나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맞고. 자, 윗몸 일으키기 때 뒤로 몸통을 펴는 동작, 그러니까 내려가는 동작인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윗몸 일으키기를 하고 있고 올라올 때는 이 복근이라고 하는 게 수축되면서 이렇게 위로 올라오고, 자, 내려갈 때는 힘을 주면서 내려가게 됩니다. 이때 이것도 신장성 수축의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맞고, 정답은 2번이다. 일단 이렇게 근수축 종류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구분을 하고 가시고요. 이렇게 대표적으로 어떤 동작이 있는지 사례까지 알고 계시면 문제 나왔을 때 충분히 푸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자, 3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단위 시간당 이동한 변이를 나타내는 벡터량은 굉장히 쉬운 기초적인 개념 문제였죠. 자, 변이를 시간으로 나눈 것은 속도가 되겠습니다. 속도. 이런 것들은 기초적인 문제니까 잘 맞추고 가셔야 되고요. 자, 한번 설명을 드리면 운동역학에서 여러 가지 이제 분석 방법이 있지만 이 운동학적 분석 방법은 그 어떤 거 측정하고자 하는 것의 그런 위치나 이 속도, 그 속력, 얼마나 빠르게 움직였고 어떤 위치 변화를 보이는가 이런 것들을 분석하는 게 이 운동학적 분석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이제 사용되는 개념이 이렇게 네 가지 크게 있는데 한번 설명을 드리면 이 거리와 변이를 구분할 줄 아셔야 되고요. 속력과 속도를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 자, 거리와 변이를 어떻게 구분하냐면 둘 다 움직인 거리예요. 움직였던 거리를 측정하는 건데 조금 다른 점은 뭐냐면 예를 들면 이제 테니스 경기에서 어떤 선수가 이 공을 서브를 하고 막 이 랠리를 하면서 많이 움직이겠죠. 많이 움직여서 랠리가 딱 끝났을 겁니다. 랠리가 딱 끝났을 때 총 이동한 거리를 우리는 운동역학에서는 거리라고 부르고요. 자, 변이는 뭐냐면 측정하기 시작했던 그 지점부터 측정이 끝났을 때의 최단 거리, 요것을 이제 변이라고 부릅니다. 요거를 잘 알고 가셔야 돼요. 요거를 잘 알고 가셔야 되고, 자, 이것을 다 시간의 값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몇 초 동안 얼마나 움직였는가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요 나눈 값을 자, 거리를 시간으로 나눈 것은 우리는 이제 운동역학에서는 속력이라고 명칭을 했고요. 변이를 시간으로 나눈 것은 속도라고 했습니다. 자, 조금 다른 거는 우리는 일반적으로 실생활에서는 주로 거리와 속도라고 하는 용어를 많이 쓰는데 운동역학에서는 조금 그 개념을 자세히 알고 있어야 되겠다. 자, 나머지도 잘 보고 가시고요. 자세한 것은 이론 강의에서 좀 더 보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4번. 지면 발력기를 통해 얻을 수 있는 변인이 아닌 것은, 자, 지면 발력기는 뭐냐면 운동역학에서 사용되는 측정 도구 중 하나입니다. 바닥에 이렇게 측정하는 장치가 있어요. 바닥에 이렇게 측정하는 장치가 있으면 어떠한 지점을 이제 꾹 누르게 됩니다. 꾹 누르면 거기에 가해지는 힘의 양이 이렇게 데이터 값으로 쭉 측정이 돼요. 이런 것을 이제 지면 발력기라고 한다. 자, 그때 어떠한 방향으로 누르는가, 그리고 어떠한 지점을 누르는가 여러 가지 데이터 값이 나올 수가 있겠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 운동역학에서 유의미하게 측정 분석을 할 수가 있다. 자, 한번 보시면, 자, 이것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변인, 여기서 변인이라는 것은 어떤 측정 값을 말할 것 같아요. 측정 값을 보면, 자, 1번 걷기 동작에서 디딤발에 가해지는 힘의 방향. 자, 우리 걷기 동작에서 이렇게 걷고 있겠죠. 이렇게 걷고 있으면 바닥에 이렇게 딱 다리를 닿았을 때 그 힘이 가해지는 방향, 요거는 지면 발력기로 측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맞고, 자, 외발 서기 동작에서 한 발로 이렇게 서고 있는 동작에서 디딤발의 압력 중심, 그러니까 여기서 힘이 가장 많이 가해지는 부분이 무게중심이겠죠. 이 중심이 어떻게 이동을 하는가, 요것도 이 지면 발력기로 측정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서전트 점프 동작, 가만히 서서 점프하는 동작일 때 발로 지면에 힘을 가하는 시간, 얼마나 힘을 가했는가,
이것도 측정이 가능하겠죠. 자, 네 번째. 달리기 동작에서 채공기라는 거는 두 발이 땅에서 떨어져 있는 상태를 말해요. 그때 발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 자, 지면 발력기는 아래 붙어 있는데 발은 이제 공중에 떠 있어요. 그러면 이 발에 작용한 힘의 크기를 측정할 수가 없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었고요. 자, 이것 위에도 이제 다양한 운동 검사 방법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론 강의에서 좀 더 자세히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5번. 인체의 시상면에서 수행되는 움직임이 아닌 것은, 자, 이것도 생체역학 문제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자, 이 운동면과 운동축인데요. 운동면은 뭐냐면 우리 몸이 움직임이 일어날 때 일어나는 그 공간을 의미를 하고, 운동축은 움직임이 일어날 때 그 기준이 되는 축을 의미를 합니다. 대개 다른 이론서에서는 운동면 이제 따로, 운동축 따로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우리가 실제에서는 운동량과 운동축은 같이 간다고 보시면 돼요. 같이 간다. 그래서 크게 이렇게 세 가지 예시만 알고 계시면 문제 푸는데 크게 어려움은 없으실 겁니다. 보면 앞구르기나 뒤구르기 같은 동작, 이런 동작은 몸을 좌우축을 중심으로 이 전후면상의 운동을 의미를 합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앞뒤구르기가 있고, 자, 손을 짚고 옆돌기, 우리가 옆돌기라고 하는 거 있죠. 이런 것들은 우리 몸의 전후축을 중심으로 한 좌우면상의 움직임이 되겠습니다. 자, 이것도 잘 알고 가시고, 자, 세 번째, 턴 동작. 우리 스포츠에서 대부분의 턴 동작은 우리 몸 이제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이 수직축을 중심으로 수평면상의 운동이 되겠다. 이렇게 예시 위주로 아시고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인체의 수직축을 중심으로 회전하는 거는 벌써 이 턴 동작이 되겠죠. 요거는 수평면상의 움직임이 되겠습니다. 시상면이 아니니까 이건 틀린 답이 되겠고. 자, 페달링하는 사이클 선수의 무릎 관절. 자, 페달이 있으면 이렇게 페달이 있고, 자, 여기에 다리가 이렇게 올라가 있겠죠. 이렇게 다리가 올라가 있고, 이 무릎 관절의 움직임을 보면은 이렇게 앞에서 뒤로 계속 움직이게 되겠죠. 이 무릎 자체가 이제 펴졌다가 굽혀졌다가 하겠지만 전체적으로 이렇게 앞에서 뒤로 이 앞뒤 구르기 같은 형태가 나올 겁니다. 이것도 전후면상의 움직임이 되겠습니다. 100m 달리기를 하는 육상 선수의 발목 관절도 마찬가지로 이런 형태가 나오겠죠. 이것도 맞는다. 자, 앞구르기를 하는 체조 선수의 움직임. 여기 정확한 예시가 나왔죠. 이것도 맞는 답이 되겠고 정답은 1번이다. 자, 요거는 가능하면 이 명칭을 다 외워주시면 좋겠지만 어려우시면 요 예시 위주로, 그리고 예시와 그 설명 위주로 이렇게 공부를 하시면 실제 문제에서는 충분히 적용해서 풀 수 있으실 겁니다. 요거는 또 나올 수도 있으니까 잘 알고 가시고요. 6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6번. 보기에서 복합운동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자, 복합운동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겠네요. 자, 운동역학에서 운동의 종류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다. 첫 번째는 선운동. 자, 어떠한 물체가 일자로 움직이는 것, 이것을 이제 직선운동이라고 부르고요. 어떠한 완만한 곡선을 그리면서 움직이는 것, 이것도 선운동의 일종입니다. 이런 것들은 이 병진운동, 선운동이라고 부른다. 자, 두 번째는 이 각운동이라고 하는 회전운동이 있다. 이런 것들은 한 점이나 축을 중심으로 움직이는데, 축이 내부에 있는 경우에는 뭐 해머 던지기라든지 아니면 가만히 있는 공이 빙글빙글 돈다든지, 축이 외부에 있을 수도 있다. 이런 것들은 철봉에서 사람이 매달려서 크게 도는 거, 대차돌기, 이런 것들이 있다. 이런 것들을 각운동이라고 한다. 자, 복합운동은 뭐냐면 이 두 가지가 섞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결합된 복합적 운동으로 신체 운동의 대부분이 여기에 속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기 한번 볼게요. 자, 복합운동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자, 기억, 커브볼로 던져진 야구공의 움직임. 자, 야구공이 던져지면은 이렇게 가면서 땅으로 떨어질 겁니다. 일단은 야구공 자체는 어떤 움직임을 보이죠? 곡선 운동을 보입니다. 곡선 운동.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커브볼로 던져진, 커브볼이라는 거는 공이 이렇게 회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회전. 그러면 이 공 자체는 회전 운동을 하고 있다. 즉, 선운동과 각운동이 동시에 일어나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복합운동에 해당이 되고요. 자, 페달링 하면서 직선 구간을 질전하는 사이클 선수의 대퇴 분절 움직임. 자, 아까도 봤듯이 이렇게 움직이죠. 대퇴 분절을 기준으로 이렇게 움직이는데, 자, 이 자전거 기준으로는 크게 선 운동을 합니다. 직선 운동을 하지만 이 대퇴 분절 기준으로는 계속 이 회전 운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페달링이라고 하는 것을 일종의 각운동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이것도 복합운동에 해당이 된다. 자, 디귿. 공중회전하면서 이미 각운동이 있고요. 낙하하고 있습니다. 낙하하고 있으면 직선운동이 되겠네요. 다이빙 선수의 몸통 움직임, 이것도 복합운동이 된다. 자, 기억, 니은, 디귿 다 맞는 보기고요. 정답은 4번이었다. 이건 중요한데 그렇게 어렵진 않으니까 꼭 잘 알고 가셔야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7번. 인체의 무게중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무게중심 문제도 항상 매년 한 문제 정도 나옵니다. 그렇게 양은 많지 않기 때문에 꼭 다 알고 가셔야 되고요. 무게중심이라는 건 뭐냐면 말 그대로 그 무게의 중심인 거예요. 예를 들면 이렇게 막대기가 있으면 어떠한 축에다 올려놨을 때 그게 이 균형을 잘 이루고 있는 지점, 그것을 이제 우리는 무게중심이라고 부른다. 자, 우리 인체가 이렇게 서 있어요. 그럼 서 있으면 이렇게 안정적으로 잘 서 있으면 인체에서도 그 무게중심이 있다더라. 그러면 요것에 대한 그런 기초적인 개념들을 잘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자, 1번부터 보면 무게중심은 항상 신체 내부에 위치한다. 요거는 외워주셔야 될 것 같아요. 무게중심은 인체를 벗어나 위치가 가능하다. 예를 들면 이렇게 서 있으면은 몸 안에 있을 수도 있지만 이렇게 서 있을 수도 있겠죠. 균형을 딱 잘 잡아서. 균형을 잘 잡아서 이렇게 서 있으면 무게중심이 바깥쪽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바깥은 아니지만 그래도 바깥쪽에 있을 수가 있다. 이건 잘 알고 가셔야 되고요. 2번 체조 선수는 공중 회전을 하는 동안 무게중심을 지나는 축을 중심으로 회전을 하게 된다. 이건 맞는 말이 되겠고요. 자, 3번 지면에 선 상태로 팔을 위로 올리면 무게중심을 아래로 이동한다. 지면에 이렇게 서 있다가 팔을 이렇게 위로 올리면 무게중심이 아래로 내려간다. 이거 무슨 말이냐면 자, 일종의 이런 거예요. 아까 이렇게 막대기 있었죠. 그럼 예를 들면 자, 여기에 머리 있고 팔 있고 허리 있고 다리가 있다라고 했을 때 자, 팔을 위로 올린다는 건 팔이 위쪽으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이렇게 움직이면 여기가 무거워지겠죠. 무거워지면 이쪽으로 쓰러질 겁니다. 그러면 무게중심이라는 거는 그 균형을 이루는 점이기 때문에 밑에 있는 이 받침을 어디로 옮겨야 될까요? 이쪽으로 좀 옮겨야 되겠죠. 이렇게 움직여야 이게 안 쓰러질 겁니다. 이 상태. 그러면 자, 무게중심은 어느 방향으로 이동을 했죠? 팔이 움직이는 방향, 즉 위쪽 방향으로 움직였죠. 그래서 아래로 이동하는 게 아니라 위로 이동한다. 그리고 또 틀린 답이 되겠고. 자, 4번 서전트 점프 이지 후 테이크오프, 그러니까 점프를 한 거죠. 공중에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공중에서 팔을 위로 올리면 무게중심은 위로 이동한다. 자, 요거는 외워주셔야 될 것 같아요. 무게중심은 공중에서 바꿀 수가 없다. 바꿀 수가 없다. 자,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공을 던지는 투사체 운동이나 뭐 다이빙 대 위에서 이제 점프를 했을 때, 이럴 때 점프를 하는 순간에 무게중심의 이동 경위, 이동하는 구간은 딱 정해져 있어요. 무게중심은 바꿀 수가 없다. 자, 물론 무게중심은 신체 외부에 위치할 수 있다라고 했죠. 무게중심은 인체를 벗어나 위치가 가능하다라고 하는데 이건 뭐냐면 무게중심의 이동 경로는 그대로인데 그 상태에서 신체를 이제 바깥쪽으로 바꾸는 거지 이 공중에서의 무게중심은 바꿀 수가 없다. 여기서 서전트 점프 이지 후에는 공중에서는 무게중심은 바꿀 수가 없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4번도 틀렸고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무게중심은 이렇게 한 문제 이상 꼭 나오니까요. 잘 알고 가셔야 되겠습니다. 8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8번. 농구 자유투에서 투사된 농구공의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이 투사체 운동, 포물선 운동 요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이런 겁니다. 농구공 같은 걸 이렇게 던졌을 때 이 공이 어떻게 이동하는가 이 특징에 대해서 물어보는 문제였어요. 그럼 여기서 알고 계셔야 되는 거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자, 이 수직 성분과 수평 성분. 자, 공이 이렇게 이동을 할 때 이 이동을 하는 그 각도는 어떻게 결정이 되냐면 이렇게 앞으로 가려고 하는 이 성분, 이것을 이제 수평 성분이라고 하고요. 이렇게 위로 가려고 하는 성분, 이거를 수직 성분이라고 합니다. 이 수직 성분과 수평 성분이 만나는 지점, 이 부분으로부터 이렇게 요 각도로 이동을 하게 되는데 자, 특징이 있어요. 특징이 뭐냐면 자, 이렇게 공이 올라갔다가 이렇게 땅으로 떨어질 겁니다. 그러면 이 떨어지는 지점까지 봤을 때 이 수평 성분, 이 앞으로 나가려고 하는 성분은 동일하다. 다시 수평 성분은 투사 시에 생성된 초기 속도, 처음에 딱 던졌을 때 앞으로 나가려는 힘이 끝날 때까지 유지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공을 초당 5m가 나갈 속도로 던졌어요. 그러면 이 부분에서의 수평 속도나 이 땅에 떨어질 때의 수평 속도나 동일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정리하면 수평 성분은 등수역 운동을 한다. 단 어떤 거? 공기 저항이 없었을 때, 이 공기 저항이 없었을 때는 이렇게 저항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수직 성분도 알아볼게요. 수직 성분에는 항상 작용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중력이 되겠습니다. 공이 위로 던지든 어디로 던지든 항상 무게중심을 기준으로 이렇게 아래로 당기려고 하는 중력이 존재한다. 그래서 이렇게 위로 던져도 어느 정도 되면 위로 안 올라가겠죠. 중력이 잡아당기니까. 그 다음에 이제 아래로 떨어지면서 점점 중력의 힘으로 가속될 겁니다. 이때 중력의 힘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등가속 운동한다. 그래서 수직 성분은 등가속 운동한다. 요거 잘 알고 계셔야 되겠고요.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1번 농구공의 질량 중심의 수직 속도는 일정하다.
자, 수직 속도는 달라지겠죠. 자, 이렇게 던져졌을 때 위로 많이 던졌다. 그러면 올라가면서 속도는 점점 줄어들어서 최고점에서 수직 속도는 0이 되겠고, 아래로 내려오면서 점점 빨라지면서 가속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일정하지 않고요. 자, 2번 최고점에서의 농구공 질량 중심의 수평 속도는 0m/s가 된다. 최고점에서는 어떤 것이 0m/s가 되죠? 수직 속도가 0m가 된다. 이거 틀렸고, 최고점에서의 질량 중심은 수평 방향으로 등속도 운동을 한다. 자, 어느 지점에서도 항상 등속 운동을 합니다. 수평 방향의 성분은. 이거는 맞는 답이 되겠고, 최고점에서 농구공 질량 중심의 수직 방향으로 등속도 운동이 아니라 등가속 운동을 한다. 그 정답은 3번이었다. 이건 비교적 쉽게 출제가 되었네요. 이 개념 잘 알고 가셔야 됩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9번. 그림과 같이 공이 지면에 충돌하는 상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요거는 이제 리바운드 문제가 출제가 되었네요. 자, 리바운드. 요거 중요하지만 잘 안 나오고 있다가 올해 출제가 되었습니다. 한번 보시면, 자, 이런 상황이에요. 공이 바닥에 이렇게 떨어졌다가 튕겨져서 우리가 나갈 때, 공이 회전하는 형태에 따라서 튕겨져 나가는 각도가 다르더라라고 하는 특징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연구를 해보니까, 자, 공이 진행 방향과 같이 앞으로 전진 회전을 할 때는 이 전진하는 그런 회전력이 앞으로 더 나가고자 하는 그 영향을 만든다는 거예요. 즉, 수평 성분에 플러스 영향을 준다. 그래서 결국 내가 갈 거리보다 공이 멀리 나가게 한다. 자, 두 번째. 공이 거꾸로 돈다. 역회전. 내가 진행 방향과 반대로 공이 스핀을 할 때는 이 앞으로 나가고자 하는 것에 방해되는 영향을 준다. 그래서 공이 더 멀리 나가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것도 중요해요. 보시면. 하지만 공의 회전 형태, 이 회전 자체는 결국 이 리바운드 높고 낮음에는 영향은 없다. 다만 이 각도에서 멀리 가고 적게 가고에만 영향을 준다. 왜냐하면 회전 자체는 탄성 계수에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즉, 이 리바운드 높이는 공이 얼마나 탄성 계수를 가지고 있나, 이게 더 중요하지 회전력은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 중요하니까요. 꼭 또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잘 보고 가시고 문제 한번 보면, 자, 충돌 후의 무회전에 비해서 백스핀된 공, 그러면 이제 뒤로 도는 거죠. 뒤로 돌면은 수평 성분이 감소하겠습니다. 그러면 수평 속도가 감소한다. 틀렸고, 충돌 후에 무회전에 비해 탑스핀된 공은 반대로 수평 속도가 더 빨라지겠죠. 수평 속도가 크다. 충돌 후 무회전에 비해 톱스핀된 곡의 반사각이 크다. 자, 다시 충돌 후 무회전에 비해 톱스핀된 곡은 더 멀리 나가겠죠. 그러면 이 반사각은 더 적어지게 됩니다. 틀렸고, 충돌 후에 무회전된 공과 백스핀된 공의 리바운드 높이는 같다. 왜냐하면 탄성 계수는 같기 때문에. 정답은 4번이다. 좋은 문제였습니다. 10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10번. 그림에서 달리기 선수. 자, 이 문제는 아마 23년도에 출제된 운동역학 중에 가장 어렵게 푸시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게 운동역학에서 그렇게 어려운 개념은 아닌데 좀 여러 가지 내용을 복합적으로 물어보다 보니까 조금 어려우셨을 것 같아요. 자, 이 문제는 일단은 운동량과 충격량을 알고 있어야 풀 수 있는 문제였다. 자, 운동량이란 뭐냐면 물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물리량을 말합니다. 운동하고 있는 물체가 가지고 있는 물리량. 물체일 수도 있고 인간일 수도 있고요. 자, 인간이라고 보면 인간이 이렇게 달리고 있다. 이렇게 달리고 있을 때 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운동량은 질량과 속도의 곱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무겁고 얼마나 빨리 달리고 있는가에 대해서 이 운동량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고요. 자, 이렇게 달리고 있는데 여기에 어떤 힘이 가해집니다. 우리가 이 힘이 가해지는 것을 충격이라고 하고요. 그 충격이 가해지는 양을 충격량이라고 한다. 그럼 이 충격량은 어떻게 구하냐면 그 얼마나 많은 힘, 그 힘이 얼마나 오래 작용하는가, 그 힘과 시간의 곱으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충격이 가해지면 이 운동량의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속도가 빨라지든 느려지든 그랬을 때 이 충격 이후의 운동량을 구할 수가 있거든요. 보통 질량은 바뀌지 않으니까 속도를 했을 때 그 운동량의 변화량을 따져서 충격량을 계산할 수도 있고, 또는 충격량을 알고 있으면 운동량을 계산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 개념을 알고 있어야 돼요. 자, 이 문제에서는 요것을 주어주고 요 충격량을 주어줬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속도를 구해라 라고 했던 문제예요. 자, 보시면, 자, 그림에서 달리기 선수의 질량은 60kg이다. 자, 질량은 60이고 오른발 착지 시의 무게중심의 수평 속도는 2m/s이다. 2m이다. 그러면 처음에 운동량은 120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120이다. 자, A와 B의 면적이 각각 이렇다. A와 B가 뭔데? 보면은, 자, A와 B는 그 시간과 힘의 곱. 이건 어디서 봤죠? 아까 충격량에서 봤습니다. 그러면 A와 B는 충격량을 말하는 거구나. 그때 A는 80이고
B는 20이구나. 그러면 봤을 때 이 방향으로 봤을 때 20은 딱 다리를 디뎠을 때 방해하는 힘, 그러니까 감소되는 힘이고, 다리가 앞으로 움직이면서 이렇게 지면을 박차고 나가는 힘이 80이더라. 그래서 이 두 개를 합치면 어떻게 될까요? 플러스로 60의 힘이 남게 됩니다. 아, 그러면 여기서 60의 힘이 주어졌구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합치면 180이 되고요. 이 운동량이 180이 되었으니까 질량은 우리가 알고 있어요. 60으로. 그러면 60으로 나누면 이 속도값은 3m가 됩니다. 3m/s. 그래서 정답은 3m/s. 이렇게 맞추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알고 보면은 쉽게 풀 수 있는데 이 적용하는 능력, 이 여러 가지 개념들을 적용하는 능력이 조금 중요했다. 자, 11번 이것도 마찬가지로 위의 문제처럼 풀면 되겠습니다. 보기 한번 보면, 자, 농구 선수는 양손 체스트 패스 캐치 동작, 이 공을 받는 동작에서 몸쪽으로 당겨 받는다. 그때 공을 받는 이것을 늘리고 이것을 줄일 수 있다. 이것도 위처럼 운동량과 충격량으로 풀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농구공이 우리한테 오면은 농구공이 가지고 있는 질량과 속도가 있겠죠. 이것을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운동량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운동량을 줄이면서 우리가 공을 받아야 되는데, 공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받는 이 손이 일종의 충격이라고 보시면 돼요. 공의 입장에서. 그러면 우리가 받는 이 동작, 이 충격 동작을 그래프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공을 몸쪽으로 받으면서, 공을 몸쪽으로 가져오면서 받지 않고 그냥 팔을 쭉 펴서 한 번에 받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팔을 쭉 펴서 공을 한 번에 이렇게 받을 수가 있다. 그러면 공을 받는 시간은 줄어들게 됩니다. 시간은 줄어들게 되지만 충격력은 강할 수가 있어요. 공이 강하게 손에 전달이 되는 거죠. 자, 보기에서 말하는 건 뭐냐면 몸쪽으로 당겨온다. 이 말은 천천히 시간을 늘려서 몸쪽으로 당겨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됐을 때 이 운동량의 크기는 똑같을 겁니다. 하지만 이 시간을 늘리면서 이 공이 우리 몸에 주는 충격력, 요것을 줄일 수 있다. 이렇게 해야 부드럽게 공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 그 과정에서 공을 받는 시간을 늘리고 이것 충격력을 비교적 줄일 수 있다. 충격력이죠. 시간과 충격력. 그러면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운동량과 충격량 문제가 잘 안 나왔는데 기본적인 문제가 딱 두 문제가 나왔어요. 그러면 공부하시는 분들은 요 개념만 잘 공부하시고 가면은 다른 문제에서도 충분히 적용해서 문제를 푸실 수 있다. 자, 12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12번 역학적 일을 하지 않은 것은, 자, 일은 뭐였죠? 일은 물체의 운동 상태를 변화시키는 것, 그래서 어떠한 힘을 주어서 어떠한 거리만큼 이동하는 것이 우리가 일이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단위로는 줄로 표현을 하기도 하고요. 자, 인류는 뭐였냐면 그 일을 얼마나 빠르게 단위 시간 동안 했는가, 이 정도 알고 문제 한번 보면, 역도 선수가 바닥에 있던 100kg의 바벨을 어떤 힘을 들여 1m 높이로 들어 올렸다. 이거 일을 한 거는 맞죠? 자, 레슬링 선수가 상대방을 굴려서 힘을 주어서 이동시켰다. 1m. 자, 힘과 거리가 있으니까 맞고, 체조 선수가 철봉에 매달려서 10초 동안 정지해 있었다. 자, 어떻게 힘을 준 건 맞는데 이동한 것은 없네요. 이 S가 0이기 때문에 이것은 일을 하지 않았다. 이거는 틀린 답이 되겠고, 육상 선수가 달려서 힘을 주어서 이동한 거리가 있네요. 그럼 이것도 맞고, 정답은 3번이다. 요거 단위 같은 거 잘 알고 가시고, 계산 문제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어렵게 나오면. 그러면 요 공식 잘 외워두셨다가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13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13번 마그누스 효과에 관한 내용이 아닌 것은, 이거는 이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쉽게 맞추셨을 것 같은데, 자, 마그누스 효과라는 건 뭐냐면 일종의 양력 중 하나입니다. 자, 양력이 뭐냐면 유체 속을 운동하는 물체, 공기가 될 수도 있고 물도 될 수도 있고, 운동 방향과 이 나아가는 방향과 수직 방향으로 뭔가 작용을 하는 힘을 양력이라고 합니다. 이때 이제 밀도나 상대 속도 이런 것들이 영향을 주는데, 마그누스 힘 같은 거는 뭐냐면 물체가 회전을 하거나 형태에 따라서 생기는 기압의 차이, 이 기압의 차이로 양력이 발생하는 것을 마그누스의 힘이라고 합니다. 요거에 대해서는 이론 강의에서 좀 더 자세히 들어주시고요. 문제 한번 보면, 레인에서 회전하는 볼링공의 경로가 휘어지는 현상은 마그누스 효과랑은 좀 거리가 멉니다. 이제 이거죠. 레인에서 이제 볼링공을 이렇게 했을 때 이게 회전을 하면서 이렇게 들어가는 건데, 자, 요거는 마그누스 효과라기보다는 그 공 자체의 회전력, 이 회전력으로 해서 아까 봤던 리바운드가 평면상에서 일어난다고 보시면 돼요. 이 회전력이 공의 진행 방향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마그누스 효과랑은 좀 거리가 멀고, 커브볼로 투구된 야구공의 경로, 야구공이 이렇게 있고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돌아가고 이렇게 진행 방향이 이렇게 가면 이쪽 부분은 공기랑 만나게 되고 이쪽 부분은 빠르게 움직이죠. 그럼 여기에 기압이 올라가고 여기 기압이 낮아지게 됩니다. 그럼 기압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공이 이동하려고 하는 양력이 발생해서 공이 뚝 떨어지게 되죠. 요거는 마그누스 효과가 맞고, 사이드 스핀이 가해진 탁구공의 경로가 휘어지는 현상도 요거랑 비슷하게 맞습니다. 회전이 걸린 테니스 공이 아래로 빠르게 떨어지는 현상도 마그누스 효과가 맞습니다. 여기서는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마그누스 효과 관련해서는, 마그누스 힘 관련해서는 문제가 또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보기 내용 그림 같은 걸로 주어지고 보기 이렇게 맞추는 내용 나올 수도 있으니까요. 요거 내용 잘 알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14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14번. 스키 점프의 동작의 역학적 에너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에너지 문제가 나왔습니다. 이것도 자주 출제가 되니까 잘 보고 가시고요. 자, 에너지는 뭐냐면 일을 할 수 있는 물리량이다. 아까 위에서 이제 이 일은 뭐냐면 어떤 힘을 낼 수 있고 이동시킬 수 있는 이런 거리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것을 말하는데, 이것을 할 수 있는 물리량을 의미를 한다.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전기 에너지, 열 에너지, 위치 에너지 이런 것들이 있지만 운동 역학에서는 주로 이제 위치 에너지랑 운동 에너지 요 두 가지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역학적 에너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자, 위치 에너지는 뭐냐면 위치에 따라서 얻는 에너지예요. 예를 들면 지면이 이렇게 있고 공을 위에서 이렇게 떨어뜨리면 이 위에 있을 때 잠정적으로 이 떨어질 수 있는 힘이 있죠. 이 중력 때문에 떨어질 수 있는 힘이 있다. 이때 위치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는 공을 이렇게 던졌어요. 공을 던져서 공이 이렇게 날아가고 있습니다. 이때 이 공은 자체는 앞으로 이동할 수 있는 힘도 있고 이동할 수 있는 거리도 있죠. 이때 이것을 운동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중요한 거는 운동역학에서는 이 에너지들은 보존이 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이 된다.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위에 있을 때, 위에서 정지해 있을 때 위치 에너지를 가지고 있죠. 이때 운동 에너지, 운동하고 있는 에너지는 없습니다. 근데 이 중력에 의해서 이게 떨어지게 되면은 이 점점 위치 에너지는 감소를 하고 이 속도가 빨라지면서 이 운동 에너지는 증가를 할 겁니다. 즉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전환이 된다. 그래서 총 가지고 있는 에너지는 보존이 된다라고 운동역학에서는 많이 다루게 됩니다. 그러면 보기에서 스키 동작의 역학적 에너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스키 점프대에서 이렇게 해서 쭉 내려옵니다. 쭉 내려와서 점프대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이렇게 쭉 강화를 해서 여기에 착지를 하고 쭉 미끄러져 가겠죠. 여기 스키 점프의 동작인데, 자, 보기와 함께 보면, 자,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를 한번 볼게요. 자, 위치 에너지는 어디서 가장 높냐면 이 출발 직전 여기서 위치 에너지가 가장 높을 거고, 지면으로 가면 갈수록 위치 에너지는 감소할 겁니다. 그러면 지면으로 갈수록 중력에 의해서 가속이 되기 때문에 속도는 빨라지게 되고, 이 지면에 도착할 때쯤에는 이 위치 에너지는 작지만 운동 에너지는 최대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한번 보면 운동 에너지는 지면 착지 직전에 가장 크다. 맞고요. 위치 에너지는 수직에서 최고점에서 가장 크다. 맞습니다. 자, 운동 에너지는 스키 점프대 이륙 직후부터 착지 직전까지 동일하다. 동일하지 않고 위치 에너지가 변환이 되면서 증가하게 됩니다. 틀렸고요. 역학적 에너지는 스키 점프대 이륙 직후부터 착지 전까지 보존된다라고 말합니다. 그 외의 조건이 일정할 때, 공기 저항을 무시할 때 보존된다. 맞는 답이 되겠고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잘 알고 가셔야 되고요. 15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15번. 보기의 그림에 제시된 덤벨컬 운동에서 팔꿈치 관절 각도와 관절에 발생하는 회전력. 자, 덤벨컬 운동은 일종의 축을 기준으로 하는 각운동이죠. 이 각운동에서 회전력의 관계, 각도와 회전력의 관계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강의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이 회전력이 가장 큰 거는 여기 90도일 때 그 토크가 가장 크게 발휘한다. 힘을 많이 발휘하고, 90도보다 줄어들거나 늘어들거나 하면은 모멘텀의 거리, 그 무게중심과의 거리가 짧아지면서 토크가 감소한다. 요것만 알고 있어도 풀 수가 있었죠. 그럼 90도일 때는 팔꿈치가 이렇게 된 상태를 의미를 합니다. 자, 그러면 그림에서 이 팔꿈치가 이렇게 된 상태는 이 세타 값이 0도일 때가 90도가 되겠네요. 그럼 그래프로 그리면, 자, 0도일 때와 30도일 때, 60도일 때, 90도일 때가 있다. 그러면 강의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0도일 때, 그 각도가 90도일 때 회전력이 가장 크고, 그 다음에 줄어드는 모양을 그린다. 그럼 이렇게 되어 있는 그래프를 찾으면 여기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이 토크도 중요하니까요. 잘 보고 가시고 자세한 내용은 강의에서 좀 더 잘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16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16번. 인체 지뢰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자, 생체 역학 문제 중에 요 인체 지뢰도 거의 매년 출제가 됩니다. 잘 알고 계셔야 되고요. 자, 강의에서 제가 바짝 힘으로 외우기로 했죠. 바짝
바짝 힘을 내야 된다. 자, 1종질에는 가운데가 받침점, 2종질에는 가운데가 작용점, 3종질에는 가운데가 힘점이다. 자, 한번 보면 자, 1종질에 받침점이 가운데 있고 작용점과 힘점이 각각 끝에 있다. 뭐 왼쪽 오른쪽은 바뀔 수 있는 거예요. 이 거리에 따라서 역학적 이점이 1보다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다. 자, 역학적 이점은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적은 힘으로 많은 힘을 낼 수 있는 거,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게 역학적 이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이종질에 작용점이 가운데 있고 받침점과 힘점이 끝에 있다. 그래서 역학적 이점이 항상 1보다 크다. 힘에서 세이브를 한다. 3종질에 힘점이 가운데 있고 역학적 이점이 1보다 항상 작다. 힘에서는 손해를 보지만 속도와 거리에서는 더 많이 이득을 본다. 그래서 대부분의 우리 인체 동작은 이 3종질에 속한다. 이 정도 알고만 계셔도 충분히 문제 푸실 수 있습니다. 자, 1번. 지뢰에서 저항팔이 흰팔보다 긴 경우에는 힘에 있어서 이득이 있다. 저항팔이 더 길면 그만큼 저항이 더 큰 겁니다. 힘이 길면 힘이 큰 거고요. 그랬을 때 저항팔이 기니까 힘에 있어서 이득은 없고요. 1종질에는 저항점이 사이에 있다. 저항점이 아니라 받침점이죠. 틀렸고, 이종질에는 받침점이 아니라 작용점이었습니다. 틀렸습니다. 작용점은 저항점하고도 같아요. 3종질에는 힘점이 가운데 있다. 힘점이 가운데 있고 운동의 범위에 속도에 있어서 이득이 있다. 속도와 거리에서 이득이 있다. 정답은 4번. 꼭 나오니까 다 알고 계셔야 됩니다. 17번 가겠습니다. 자, 17번. 보기에 기억에서 리을에 들어갈 내용을 바르게 연결해야 되는 것은, 자, 요거는 각운동에서 여러 가지 개념을 물어보는 문제였습니다. 자, 각운동에서는 중요한 건 뭐냐면 요 관성 모멘트랑 각속도, 이 각속도의 변화라고 보시면 돼요. 각속도의 변화. 우리가 위에서 배웠을 때 선운동에서는 질량과 그 속도, 운동량이라고 했을 때 질량과 속도가 중요하다면 각운동에서는 질량의 분포도 중요하다. 질량의 분포. 이런 거죠. 축이 있으면 어떠한 물체가 축을 기준으로 이렇게 회전을 할 때 축을 기준으로 이 질량의 분포가 멀면 멀수록 이 관성 모멘트라고 하는 질량, 각운동에서의 질량이라고 하는 것은 증가한다. 그러면 속도가 느리게 되고요. 관성 모멘트가 감소할수록 축으로부터 가까워질수록 각속도는 빨라진다. 요 개념을 잘 알고 계셔야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보면 다이빙 선수의 공중회전 동작에서 다이빙 플랫폼 이지 직후에, 그러니까 점프 후에 다리와 팔을 회전축 가까이에 위치시켜, 회전축 가까이에 위치시키는 것은 관성 모멘트를 감소시키는 거죠. 관성 모멘트를 감소시키면 그만큼 질량이 줄기 때문에 속도는 늘어난다. 각속도는 늘어난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관성 모멘트를 감소시키면서 각속도를 증가시켜야 된다. 자, 입수 동작에서는 팔과 다리를 최대한 펴서 관성 모멘트를 최대한 피는 거는 관성 모멘트를 증가시키는 게 되겠고요. 각속도를 이것 해야 된다. 각속도를 감소시켜서 안정적으로 잘 입수할 수 있게 해야 된다. 정답은 2번이었습니다. 잘 알고 가셔야 되고요. 자세한 내용은 강의에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8번. 자, 18번 30m/s에 초당 30m 정도를 날아가는 수평 속도로 야구공을 던질 때 야구공의 채공 시간이 2초였다. 2초 동안 떠 있었다. 그러면 투사 거리는, 자, 이거는 그냥 문제만 읽으면서 풀어도 당연히 60m가 되겠죠. 뭐 위로 던졌든 직선으로 던졌든 아래로 바로 던졌든 이 수평 속도는 똑같기 때문에, 그래서 정답은 60m. 자, 투사체 운동 관련해서 뭐 투사 거리나 뭐 비행 시간, 높이 구하는 뭐 공식은 있긴 있어요. 공식은 있는데 어렵기도 하고 문제에서 이것을 요하는 건 아니고 이 수직 성분, 수평 성분을 정확하게 개념을 알고 있나, 이렇게 알고 있으면 쉽게 풀 수 있었던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투사 궤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이렇게 공에 날아가는 이 궤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 이거 잘 알고 가시고요. 문제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19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19번. 일률의 단위가 아닌 것은, 자, 일률은 뭐였죠? 단위 시간당 행하는 일의 양, 즉 일을 시간으로 나눈 값을 일률이라고 합니다. 자, 일률은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일단 기본적인 단위는 와트라고 부르고, 자, 일을 시간으로 나눈 값이기 때문에 일을 줄이라고 불렀죠. 줄이라고 불렀고, 줄을 시간으로 나눈 값도 일률의 단위가 됩니다. 일은 심과 거리의 곱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고, 또 뉴턴과 미터의 곱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었다. 그래서 이것을 시간으로 나눈 값은 요 뉴턴 미터 퍼 세크도 일률의 단위가 되겠습니다.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 제곱은 요거는 일률의 단위는 아니고요. 힘이나 뭐 이거 뉴턴으로 표현할 수 있네요. 뉴턴. 그래서 요거는 일률의 단위는 아니다. 요 단위 같은 것도 헷갈리는데 잘 구분하고 가셔야겠습니다. 20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마지막 20번. 보기에 기억과 디귿에 들어갈 내용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자, 요거 인체평형 안정성 관련해서도 문제가 한 문제 정도 나옵니다. 어렵지 않게 나오기 때문에 요 개념만 잘 알고 가시면은 어렵진 않다. 자, 신체의 정적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서 안정성을 높여야 된대요. 그러면 기저면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바닥과 닿아 있는 면적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기저면의 크기는 높이려면 넓어야 된다. 넓어야 되고 무게중심은 당연히 낮춰야 더 안정적이겠죠. 낮을수록 좋다. 자, 수직 무게중심선을 기저면의 중앙과 자, 이건 무슨 말이냐면 기저면이라는 거는 바닥에 닿아 있는 나의 면적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발이 바닥에 닿아 있고 이만큼이 기저면이면 신체 중심이 어디에 있는가에 따라서 기저면의 중심은 여기죠. 그럼 신체 중심과 이렇게 맞아 있으면은 회전력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안정적입니다. 근데 내가 자세가 이렇게 옆으로 움직인다. 그러면 내 무게 중심도 옆으로 움직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신체 중심선은 이렇게 내려오고 무게 중심 기저면의 중심은 여기기 때문에 일종의 토크가 발생합니다. 토크 중력에 의한 회전력이 발생해서 안정성이 조금 줄어든다. 그래서 중앙과 가까울수록 효과적이다. 이렇게. 자, 요 표만 잘 보고 머릿속으로 그림을 그리면서 이해하시면 충분히 문제 푸실 수 있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23년도 운동역학 기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소 어려운 내용이 있긴 했어도 전반적으로 60점 이상 맞는 데는 어렵진 않았다. 특히 이 운동역학은 교재에서도 보시다시피 페이지가 많이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 기본적인 기초 개념이 중요하고 이 기초 개념을 이해한 다음에 이것을 적용해서 문제를 푸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초 개념 같은 경우는 양이 많지 않기 때문에 다 암기해 주시고 그것을 기반으로 무조건 이해 먼저 한 다음에 여러 문제를 풀어 보시면서 적용하는 능력을 길러 주시면 충분히 좋은 점수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이상으로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